최근 일선 학교에서 교권의 추락 사례 빈번하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한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선생이 아이들의 훈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몸만 피폐해진다라는 글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 심각성과 해결 방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은 교육활동 침해가 이제 심각한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안건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심의에 올라갈 정도로 이 심각한 안건이 심의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심의 건수가 2021년에 2,2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럼 이거를 전국의 이 초, 중, 고등학교가 이제 12,000개교 정도라고 보면 대략 10개 학교 중에 2개 학교 정도에서 사안이 심각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원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 치료나 그리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실제로 심의 건수보다 5배 이상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매년 한 학교에 한 건 정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는 교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이제 교실 수업을 하는데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교사가 말이나 이렇게 해서 제지를 했더니 해당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학생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이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학생의 팔을 잡았더니 신체폭력이다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교사는 사안 처리에 따라서 수업에서 배제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더 심하면 직위 해제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수개월간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는 해당 교원에게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교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네, 선생님들의 사기 뭐 짐작을 하실 텐데요. 교사 노동조합 연맹의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에 이 교직을 이직하거나 사직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4명 중에 1명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직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분이 4분 중에 1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교사 노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교원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에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 약 한 4명 중에 1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70% 정도가 만족한다, 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10년 이내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급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이제 신고나 고발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판단해 봐서 이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수사를 한 결과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그런 비율이 2건 중에 1건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동학대, 가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경우는 경찰에서 조사나 수사에 들어갔다가 자체적으로 종결한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5%하고 50% 이상하고 이걸 비교한다고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 활동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젊은 교사들은 이직을 생각하고 나이 든 교사들은 이제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이 정도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 직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될 정도면 참 문제인 상황인데 일단 이 교권에 관한 정의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권이라고 하면 교사의 교육권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국회 공무원이면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으로도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계에서는 교권의 개념에 대해서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교원의 권위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공교육 법체계가 교사에게 부여한 교원의 교육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원의 권리 전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교원지휘법이나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다룰 때는 3가지 측면 중에서 교원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까? 교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교원의 교육권을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그럼 교육권은 교원에게만 있는 것이냐? 학생에게도 있고 학부모에게도 있고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활동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원, 국가 이 교육권을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 하는 측면이죠. 그러면 결국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라고 했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교권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80년대, 90년대 이제 초, 중, 고를 다녔습니다.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과하게 두발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의 창의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 교권이 너무너무 추락했다는 데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교권과 아이들의 학생들의 인권, 이 부분의 상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단계부터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북이나 이 단계부터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권 조례와 관련해서도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은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호하면 이게 약화되고 이걸 보호하면 이게 약화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냐. 그걸 한번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서 한번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는 이제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원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학생들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교육기본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를 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기본법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생은 학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서문란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학생 스스로의 권리와 학생이 학교 내에서 교원과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자신의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때 일부에서 오해를 한 겁니다. 학생의 권리가 이제 강화되고 보장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인권만이 강조가 되면서 그 사이에 다른 학생의 수업이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됐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막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또 교육활동 보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은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작년 말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초중등교육법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신설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전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그리고 학생 본인의 인권과 그리고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균형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법률에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툭하면 아동학대 당했다. 이런 어떤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에 관한 내용과 상충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이제 신고나 고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들에게는 그것을 신고 고발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정에서나 시설이나 등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학교의 교육활동을 놓고 보면 지금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에게 뭔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절차와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와 이것이 서로
상충을 빚는 지점이 발생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교원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이것을 아동학대로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원이 이제 수업활동이나 이런 데서 배제가 되는 그런 불이익들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법률 사이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될 때 사실은 학교 교육 활동 중에서 정당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예견이 좀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은 이제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양립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육부가 상당히 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래서 작년 올해 특히 이제 국회와 함께 공동 포럼도 개최를 했었고요.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법률안들을 발의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교하게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이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벌이는 가운데 아동학대로 의심 신고나 민원이 제기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입법 영향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입법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논문과 보고서들을 여러 차례 냈고요. 저희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것을 10여 년째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그 영향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나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이 이제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안 처리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어떻게 법률에 규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별도의 전심기구, 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거기에서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안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민원이나 의심 신고에 대해서 이 교원을 정말 직위를 해제하거나 또는 수업에서 배제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 이렇게 좀 구분하는 그런 법적인 후속 입법 절차들이 좀 마련돼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동학대 신고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호 그리고 수업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아직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훈육을 포기하나라는 그런 말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왔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니까 좀 희망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좋은 결과로 법률적인 부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